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71살 이기환입니다. 20해 전 제 곁을 지켜주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산길을 오르고 혼자 말을 하고 혼자 대답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세월 허투루 살지 않았던 덕인지 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뒤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근근이 아니라 아주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하나같이 잘 자라주었고요. 큰놈은 건설회사 과장으로 작은 애는 교사로 일하며 명절마다 저를 찾아와 꿋꿋하게 안부를 챙깁니다. 다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진 못하지만요. 요즘 애들 다 그렇지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야 쓰겠습니까? 제 삶이 누군가 보기엔 무미건조하고 심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작지만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3년 전쯤이었죠. 저는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인사도 몇 번 나눴고 웃으며 오가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그 집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부인도 어느 날 자취를 감춘 듯 떠났지요. 아마도 이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제가 하려는 말은 그 신혼부부가 이혼을 한 뒤 아무 말도 없이 제 집 대문 앞에 케이지 하나를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 뭐가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새? 케이지 안엔 파란 깃털을 가진 앵무새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고 비닐 덮개는 찢어진 채 바람에 펄럭였으며 밥그릇은 텅 비었고 물그릇에는 날파리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주인이 이혼하는 통에 각자 삶이 바빠 미처 앵무새까지는 못 챙겼었나 봅니다. 처음엔 그냥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앵무새를 키운다는 게 좀 우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녀석은 날 보자마자 날개를 퍼덕이며 깨악깨악거리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게 마치 삶에 대한 아우성 같아서 어디다 가져다 주지도 못했고 일단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제자리에 놔두기로 했지요. 그러면서 혹시나 녀석이 배고플까 싶어서 시장에서 앵무새 먹이라는 것을 사오고 앞에다 놔주니 처음에는 안 먹다가 다시 나가보니 그릇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더라고요. 생김새도 제법 예쁘게 생긴 것이 한때는 사랑 좀 많이 받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더 희망을 가지고 얼른 주인이 이 녀석의 사랑스러움을 못 잊고 다시 되찾으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이제 앵무새까지 수발하게 생겼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날씨를 보다가 앵무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결국 우산을 들고 나가 녀석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에 흠뻑 맞은 앵무새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머지않아 말랐고 혹시나 비 맞아서 괜찮으려나 했지만 녀석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다 제가 사료까지 잘 챙겨준 탓이었죠. 역시나 사료통은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래서 당분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정말 임시로 우리 집 안에 머물게 하기로 했죠. 처음엔 낯가림도 심하고 아무 말도 따라하지 않아 이게 진짜 앵무새 맞나 싶을 정도였지만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 제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이 어느샌가 기다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녀석에게 이름은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야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그저 야 하고 말을 걸었는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에 녀석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걸 보고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얘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봤더니 그게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름이 얘야가 되어버렸죠. 그냥 그렇게 말하듯이 부르기 시작한 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얘야, 오늘 밥 먹자. 얘야, 비 온다. 창문 좀 닫아야겠다. 얘야, 같이 TV나 보자. 그렇게 말하면 녀석은 갸욱 고개를 젖히며 조용히 제 어깨에 올라앉았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이웃 손님들이 오고는 했는데 신기하게 생겼다며 다들 말을 시켜보았지만 어쩐 일인지 녀석은 앵무새 이름이 무색하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범한 새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강 구조가 다른 앵무새랑 다르나 싶기도 했고 어차피 잠깐 머물 녀석이니 신경 쓸 게 없어서 크게 거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앵무새 이러다 자네가 떠맞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앵무새는 말하는 맛에 귀여워서 키우는 건데 말도 못하는 녀석 키우면 뭐해? 그냥 내다 놔 다시. 나도 처음엔 그래봤는데 그래도 우리 집 앞에 버려졌다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법 사랑스러운 면이 많은 녀석이야.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개를 키우지. 그냥 내가 볼 땐 자네 식구 된 것 같구만.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니 전 주인은 찾아갈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2주 정도가 지나자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올 생각이었으면 벌써 찾아왔을 텐데 그 어디에도 앵무새 행방을 묻는 사람은 오질 않았으니 말이지요. 친구처럼 누군가는 말 못하는 앵무새를 뭐하러 키우냐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해도 녀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면 너도 나도 키우려고 할 거다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저도 앵무새를 드디어 그냥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앵무새랑 정붙이고 살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바쁘다 보니 안부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동안 잘 계셨지요? 그래, 나야 항상 잘 지내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냥 저기 연락을 너무 오랜만에 드려서 죄송해서요.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제가 출장이 있는데 마침 아버님 동네 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나 차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아버님께 소개시켜드릴 사람도 있고요. 내게 소개시켜줄 사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너무 오래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이 여태껏 좀 불편했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묘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간만에 제게 전화한 본심을 알아채고야 말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망설이는 말투 속에서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슴 어딘가가 간질거리는 설렘 같은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무척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말이지요. 아들은 무뚝뚝하며 오히려 나 몰라라 아버지한테 연락을 언제 했는지도 까먹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며느리는 혹시나 나에게 실수라고 생각했는지 너무나 정중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고 마냥 불편하거나 귀찮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는 것도 지금 이 조용한 일상에 나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근처 다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커피숍이라 부른다지만 제겐 여전히 다방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며느리 전화를 받았죠. 그래, 거의 다 온 거야? 아니요, 아버님. 제가 사실 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아무래도 소개시켜드리는 분 혼자 가실 것 같아서요. 뭐? 그럼 넌 안 오고 그 사람만 온다고? 네,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웬만하면 가려 했는데 회사 일이 지금 급해서요. 그렇다고 저 때문에 약속을 어기기도 좀 그래서 그분께도 양해 전화 드렸어요.
저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 전화에 당황해하고 있을 때 때마침 문의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분홍색 스카프를 단정히 목에 두는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운 주름이 가늘게 번진 이마, 오래된 가디건 위로 묶인 얇은 허리띠,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눈빛. 저는 그 사람이 맞다고 확신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줄 것 같구나. 안녕하세요. 오선이라고 합니다. 며느님 소개로 나오신 거 맞으시죠? 아, 네. 여기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제가 먼저 가서 의자를 빼주니 여자는 웃으며 기꺼이 자리에 앉았고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얘기는 생각보다 잘 통했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껏 살아온 얘기들을 통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니 그 사람은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도 딸 하나 키워내며 꿋꿋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말끝마다 저는 욕심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말벗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라고 덧붙이는 그 말이 어찌나 담백하던지 저는 그 사람과 안정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세 번째가 되고 그렇게 10번쯤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사이와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속내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까요? 네? 좀 이르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좋다 하는 확신이 생기면 하루라도 아까워서 빨리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이젠 우리한텐 시간이 금이잖아요, 정말. 여자는 당황했지만 마주잡은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저도 원래 신중하고 서두르는 성격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이었기에 젊은 사람들처럼 간이나 보고 상대방 의식하며 밀당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인 감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식들 같았으면 황혼연애는 찬성하지만 결혼은 상속 문제로 인해서 여러모로 반대했지만 제가 이미 가진 재산들을 다 나눠줬고 저 살집과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니 자식들 또한 이해했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많이 가진 것도 문제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야말로 효부였죠. 조촐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자식들은 조심스레 웃으며 축하하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재혼을 잘 모르는 듯 제 무릎에 앉아 저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요?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잘 해드려야 한다 하니 아내가 된 그 여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는 걸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로 산 앞치마를 입고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고 벽에 붙은 오래된 달력을 바꿔주고 화장실 수건을 색깔 맞춰 바꾸는 그녀를 보며 저는 흐뭇했죠.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건 제 앵무새에 대해서였습니다. 듣기로는 바깥에서 주워왔다던데 얘는 꼭 이렇게 거실에 둬야 해요? 베란다는 추워. 겨울 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냄새가 좀... 새는 키우는데 손도 많이 가고 앵무새면서 말도 안 하잖아요. 무슨 재미로 키우세요? 사람이라고 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물며 앵무새야. 안사람은 은근히 앵무새의 감정을 드러내었고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무새이면서 말을 못하는 게
잘못이라도 되는 양, 제 구실을 못한다는 양 자꾸 사람들은 말하지만 인간으로서 살면서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해 예아는 사랑스러움으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 저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키우는 재미도 있고 비록 말은 못하지만 예아는 내게 지난 시간을 함께 건너온 유일한 식구였습니다. 정이 들고 그 정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옆에 있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아직도 온전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된 그 사람에게 크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예아에 관한 것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후로도 몇 차례 넌지시 말했습니다. 얘는 그냥 옆집이 두고 간 거잖아요.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닌데 파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당신이 싫어했던 추억을 다 버릴 수 있겠어? 난 이 녀석이 내 추억이 돼버려서 못 버리겠어.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앵무새는 가끔씩 베란다에 나가 있게 되었고 저는 이유 없이 창문을 자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예아의 깃털이 나풀거릴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살짝씩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는 잘했습니다. 식사도 정성스레 차리고 약봉지도 하나하나 챙겼으며 장에 가면 꼭 제 반찬 하나쯤은 더 사왔습니다. 하지만 예아를 대하는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작고 날카로운 못처럼 제 마음 어디 깊은 곳에 박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못 하나가 조용히 흔들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쯤부터 자꾸 고향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생각은 사실 오래전부터 내 마음 한구석에 뿌리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결정을 진짜 꺼내들 수 있었던 건 이제는 예아도 곁에 있고 새롭게 내 삶에 들어온 사람도 옆에 있으니 그 둘이 나를 중심으로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망설였을 일을 이젠 누군가와 함께라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용기였죠. 우리 이제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삽시다. 내가 태어난 데요. 돈 있고 밭 있고 아직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편하다면 나도 좋아요. 시끌시끌한 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젠 조용한 데가 좋아요. 고마워요 여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은 그녀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사 준비는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과 아들놈도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큰손주 녀석은 시골에 닭 있냐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은 오래전 부모님이 남기신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 세입자가 살다가 지금은 홀연히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리모델링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새 기둥을 세우고 처마도 손을 봤습니다. 그 공사가 끝날 무렵 나는 예아를 들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흙냄새에 바람이 스며들 때 나는 그제야 정말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물가물했지만 대부분 나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이사간 기환이 왔단다. 그래도 자식 잘 키워서 명예롭게 돌아왔구먼. 그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데란 결국 말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집 정수만이 그 사람이었죠. 어릴 적 친구였지만 몇 년 전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땅 경계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한바탕 싸운 뒤 그 인연은 갈라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제 땅으로 판명이 나서 정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지분을 제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정수는 아직도 응어리가 진 듯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가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잘 살다 왔냐?
팍씨. 그냥 거기서 살지 뭐하러 늙은 몸 이끌고 내려왔대? 팍씨. 서울 물맛 좋다더니 못하러 흙먼지 날리는 시골까지 다시 내려와? 기왕 간 김에 몇 자리라도 하나 알아보고 눌러 앉을 것이지. 팍씨. 정수는 일부러 크게 웃더니 한 손으로 지팡이를 툭툭 바닥에 치며 덧붙였습니다. 또 생각나네. 네 얼굴 보니까. 또 딱 모서리 가지고 쫀쫀하게 선 긋고 싸우려는 건 아니지? 팍씨. 그리고는 일부러 내 아내 쪽을 힐끗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왔구먼. 능력도 좋아. 전처 죽었다고 소문났던데 언제 부인 자리를 또 들어앉혔대? 아이고 여보시오 사모님. 우리 기환이 옛날엔 진짜 얄미운 짓 많이 했수다. 팍씨. 그 성깔이 흙보다 더 질겨. 정수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또는 중간에 추임새처럼 꼭 팍씨를 붙이는 그 버릇도 여전했고 그 속엔 특유의 비아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웃는 듯 보이지만 말끝마다 사람 속을 긁는 그 특유의 어투는 세월이 흘러도 고향의 풍경처럼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나 역시 수많이 꼴보기 껄끄러워서 애써 고개를 외면했지만 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참 오래도 고향 땅에 붙어 있는다 싶었어서 거슬렸지만 제가 결정한 이상 이제 이웃으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수만이 빼고는 다 마음에 드는 고향으로 이사온 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을 살피고 얘와 함께 감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청하는 일상. 시간은 느릿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마음도 그럭저럭 잠잠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운동도 할 겸 나는 가끔씩 마을 어귀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설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혼자 조용히 길을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함께 걸을 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발을 맞췄고 혼자일 땐 생각을 덜어내듯 하늘을 보며 한참을 멈춰서 있곤 했습니다. 마을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뿌리를 더듬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수만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팍씨, 아직도 그 땅 밟고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해. 난 진즉에 포기했을 텐데. 그는 꼭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속엔 꼭 한 줄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말을 붙이는 순간 괜히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살짝 불편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정수만이 어떤 인간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낯선 고향 마을에 와서 나름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그 마음이 참 예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마을을 억지로라도 좋아하려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고 그래서 괜한 오해를 만들어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정수만이라는 놈이 원래 그렇게 말 많은 인간이지 굳이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고향에 와서도 아무 불만 없이 정말 잘했습니다. 식사는 늘 따뜻했고 약봉투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시장에 다녀오면 꼭 내 반찬 하나쯤은 더 챙겨오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얘야만큼은 끝내 정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웃으며 모이를 갈아주기도 했고 얘야 안녕하며 형식적인 인사도 건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따뜻함이 없었고 손끝엔 애정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동물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아내의 취향이니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예아를 싫어하면서도 저에게 예를 좀 치우자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취향이 있으니
키우던 앵무새를 버리란 소리 한마디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고 제 마음을 눌러 앉혔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전화벨이 울린 건 햇살 좋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빠르고 들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손주 태어났습니다. 미연이는 수술실에서 나와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첫 외손주였습니다. 친손주는 이미 많이 컸고 태어났을 때도 물론 기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 어느덧 제법 말도 잘하고 학교도 다니게 된 아이였기에 그때 느꼈던 감동은 이제 기억 너머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낳은 외손주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이 늦어 걱정이 많았고 임신 기간 내내 병원에 수시로 다녀야 했기에 더 마음을 졸였던 터였습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당신도 외손주 봐야죠. 나는 자연스레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순간 망설이더니 이내 손을 젖히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유, 내가 요 며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좀 버겁고 서울은 또 너무 멀잖아요. 이번은 그냥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서 조용히 축하하고 있을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미연이한테 전화 한번 할게요.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고. 다음 달쯤 용돈도 좀 보내줘야겠어요. 요즘은 아기 옷도 한 벌에 몇만 원씩 하던데. 그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도 축하하는 전화를 통해 하겠다는 말도 그리고 용돈 이야기를 슬며시 끼워 넣는 그 태도까지. 딸이 불편해서 그랬나. 모든 게 꼭 정중하게 빠져나가는 계산된 말처럼 들려 나는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 홀로 그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창 너머로 보이는 신생아실 안엔 작고 여린 생명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딸은 아직 회복 중이라 병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 나는 한참을 유리창 앞에 서서 그중 가장 작고 조용히 숨쉬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몸을 오므리고 있었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딸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딸아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아이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너 닮아서 참 예쁘더구나. 건강하게 순산해줘서 고맙다, 미연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렇게나 훌쩍 큰 딸이 부모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것이 마음이 울컥여졌습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은 항상 어린아이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고 나는 그 조그만 아기를 두 팔로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 같은, 그러나 가장 무거운 책임 같은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떠나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던 내 아내. 자식 키우느라 손끝이 터져가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던 그 사람.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봤지? 이 아이. 그렇게 눈물 짓고 있는데 아들 내외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을 축하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고 손주를 처음 본 날처럼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괜스레 흐뭇해졌습니다. 나는 원래 그날 저녁 기차로 바로 내려갈 생각이었죠. 잠깐 얼굴만 보고 축하만 전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내 손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바로 내려가시면 너무 섭섭하죠. 며칠 저희 집에서 쉬다 가세요. 아가씨도 좀 더 보고 가시고요.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곁에서 딸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세요. 이왕 올라오신 김에 아기랑 저랑 더 보고 가시고요. 언니, 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하며 맞장구를 쳤지요.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참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괜히 아닌 척했습니다. 아유, 네 어머니도 그렇고 집에 얘야 혼자 있는데 서울서 며칠 묵고가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하는 말로 몸을 일으키려다 결국 못 이기는 척 가방을 큰아들 집에 풀었습니다. 내친 김에 아내에게도 며칠 쉬다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하니 다행히 크게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세요. 걱정 말고 푹 쉬다 오세요. 얘야도 내가 잘 둘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내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고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알겠소, 잘 부탁하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게 감정이 실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고 큰 도시에 사는 사람답게 살림도 반듯했고 며느리는 식사 때마다 내 수저를 먼저 챙기고 틈날 때마다 저를 챙겨줬습니다. 아버님, 여기 의자 편하실 거예요. 이 차 좋아하시죠? 일부러 아버님께 대접하려고 끓였어요. 하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 참 사람 복이 내가 있구나 싶어 마음이 흐뭇했지요. 새 생명을 바라보며 웃는 딸의 얼굴과 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는 며느리의 손길 사이에서 마음 한구석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며칠을 지내고 집으로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많이 바빴지만 마지막 날까지 저를 살뜰히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내려가시기엔 좀 그러시잖아요.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고도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천까지 아들과 단둘이 차를 타고 내려오며 그가 미처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고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웃음도 나눴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으로 향하며 새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버지 며칠이나 잡아둬서 죄송합니다. 아내는 반가운 얼굴로 웃으며 맞았고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우리 쪽을 바라보다 앵무새 예아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아도 잘 지냈냐? 아버지와 어머니 잘 지켜드리고 있지? 앞으로도 잘 지켜드려. 알았지? 그 말에 예아는 가만히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모습마저 귀여웠는지 아들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들은 인사를 마친 뒤 곧장 일어나려 했지만 아내는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다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딜 먼저 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지. 금방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 에이, 어머니 괜찮아요. 저 바로 올라가서 집에서 먹으면 돼요. 괜히 차리시기 귀찮으실 텐데. 아버지도 드셔야 하고 나도 지금 먹어야 하니 같이 한술 뜨고 가요. 내 아들인데 그냥 보내면 서운하죠. 잠깐 앉아 있어.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그럼 뭐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있었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식탁을 정리하는 소리들이 익숙하고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거실 탁자에 앉아 가방을 풀고 있었고 예아는 한쪽 장 위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아가 갑자기 이상한 톤으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파씨.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고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예아가 말한 거예요? 예아 원래 말 못하지 않아요? 나는 얼떨떨한 채로 예아를 바라봤습니다.
이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씨, 박씨.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듯 말했습니다. 아니, 얘야 말하네요. 근데 뭐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파씨? 확씨?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나는 멍하니 이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하는 원래 말 흉내를 내지 못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든지 이하는 무언가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이하가 말을 했다는 사실에 순간 놀라고 기뻤습니다. 늘 옹알거리기만 하던 녀석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단언을 내뱉었다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인간의 말소리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팍시라는 그 말은 어디선가 들어왔던 아주 낯익고 꺼림칙한 말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이하는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구였는지 아들은 웃으며 재밌다고 박장대소했지만 저는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머릿속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식탁 정리를 도운 뒤 조만간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구석장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예아를 향해 다가가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아까 그거 다시 말해봐. 아까 뭐라 했어? 다시 말해봐. 예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더 다그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예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내가 걸레를 털다 말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나는 고개만 살짝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당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예아가 확실하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 혹시 당신은 나 없을 때 뭐 들은 적 없어? 전 전혀 못 들었는데요. 예아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 예아는 말 못하는 애잖아요 원래. 아내는 웃으며 말했고 정말 한 번도 말하는 걸 못 들은 눈치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다시 예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밥을 짓고 말끔히 화분에 물을 주었지만 내 눈에는 이상할 정도로 정해진 루틴 속에서 일부러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장은 어제도 봤는데 또 장 보러 나간다 하고 가끔은 산책 좀 다녀올게요라며 빈손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예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단순한 오해인지 내 노파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산책을 다녀온다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섰고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 회관 옆 평상에서 아내와 정수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웃고 있었고 정수만은 손에 막걸리잔을 들고 특유의 껄껄 웃음과 함께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팍씨,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난 다 압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외로워지는지. 여기 적응하기 힘들죠? 그 양반 겉으론 순한 척하지만 좀 답답하죠?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고 정수만은 그 웃음에 편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나는 분명 나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느티나무 그림자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움찔하며 동시에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만은 잠깐 얼어붙은 얼굴로 나를 보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오셨어? 팍씨, 너 산책 중이냐?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우연히 가다가 수만 씨를 만나서 잠깐 얘기 중이었어요. 수만 씨? 언제부터 이름까지 부르는 사이였는지 느낌이 찜찜했습니다. 물론 친구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만은 나와 악연 같은 인물인데 아저씨도 아니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꺼림칙했죠. 그 앞에서 나는 내색도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본 뒤 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고 갔습니다. 가자 집에. 조용히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옆을 따라 걸었고 그 짧은 거리마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내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공기는 묘하게 낯설고 조용히 무너지는 유리창 소리처럼 어딘가 금이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 머릿속에 다시 예아의 말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박씨.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분명 흔적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아내와 집까지 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 잡았고 아내도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지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한 우리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먼저 마루 한쪽에 앉았고 나도 조용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공기만 흐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 쓰레기통에 삐쭉 튀어나온 일회용 면도기와 포장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회용 면도기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기에 진정하려고 찬물을 받아놓고 어푸어푸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수건으로 한바탕 닦고 나서 욕실에서 나왔더니만 그 어색한 틈 사이로 부엌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아내도 나도 아닌 예아였습니다. 예아가 장 위에서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팍씨. 나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으려 했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요. 저 소리 지금 들었어? 대체 저게 뭔 소리야? 얘야가 왜 정수만 말투를 해?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번 왔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 수만 씨가 당신 없을 때 잠깐 집에 왔었다고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마치 변명이라도 하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당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문을 잠깐 열었고 그냥 거기서 몇 마디 나눴을 뿐이에요. 곧바로 갔어요. 나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나는 참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고 그것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없이 아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어디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듣자고. 아내는 깜짝 놀라며 팔을 빼려 했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요? 별일도 아닌데 괜히 사람 망신 주게. 별일 아닌지 긴지는 내가 판단하겠소. 나는 굳은 얼굴로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고
아내는 따라오다 말고 다시 멈춰섰다가 결국 내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 그곳엔 수만이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팍씨, 정들겄어? 30분 전에 보고 또 보네? 그 특유의 비웃음 섞인 말투는 여전했고 나는 그 웃음 속에 숨은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만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내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아내를 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자네, 내가 예전부터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말이야. 자넨 표현을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해. 너무 극단적이여. 어디 그럼 되겠어? 팍씨, 말이 없는 건 절대로 자네 장점이 아니야.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혼을 말이야. 사람을 외롭게 만들진 말아야지. 나이 다 들어서 남편 병수발이나 하라고 그 사람과 재혼했나? 그럴 거면 혼자 살지. 왜 엄한 사람 옆에 앉혀놓고 공기 취급을 해? 내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수많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나도 내 마누라 떠나보내고 나서 외로웠고 당신 아내도 그래 보였어. 옆에 임자가 있는데도 외롭고 괴로운 것은 진짜 불행하다는 뜻인 거 몰라? 팍씨.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수만을 쳐버리고 말았죠. 땅 뺏긴 복수를 남의 부인을 빼앗는 걸로 대신하는 수만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억울하게 뺏긴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것을 억울하게 뺏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마누라를 말이지요. 수만은 씩씩거리며 날 쳤냐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내 자기가 참는다는 듯 팍시팍시거리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난 수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아내를 잡아 끌듯 집으로 데려와 마루에 앉힌 뒤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내 아내가 어찌 나올지 몰라 떠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고. 나는 더 이상 그쪽을 믿을 수 없고 당신도 나와 같이 살면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이젠 내가 알아버렸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잃더니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당신 고향 사람하고 말 한 번 섞은 걸로 나랑 끝내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섞은 걸로?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평소에 수만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 그 말을 내가 어찌 믿어. 그놈을 내 집에 들인 것부터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고 그러다 갑자기 마치 끓던 물이 한순간 넘치듯 속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웃사람 한번 집에 들여왔다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솔직히 힘들었어요. 당신이랑 사는 거. 약 시간 되면 약 갖다 주고 밥 차려주고 냄새나는 저 앵무새 뒤치다거리나 하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 종일 저 앵무새만 돌보는 당신 옆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요? 아내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쉬이 터진 우라 섞인 말은 그칠 줄을 몰랐죠. 서울에서 내려올 때 당신이 공기 좋은 곳이라길래 내려왔어요. 찍소리도 안 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려고 했고 수만 씨랑도 그냥 처음엔 그냥. 아내는 눈가를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수만을 언급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말끝을 흐리는 것은 짐작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수만에 대한 말을 하면 손해인 것을 알았던지 괜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얘야? 그래. 그새 나는 그 앵무새가 싫었어요. 말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런데도 당신은 날 보는 눈보다 그 새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수만 씨가 날 보는 눈빛도 따뜻했고요. 내가 예아를 보는 눈빛이랑 수만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랑 같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같이 살 의미가 뭐가 있나 싶네. 저는 아내의 튀어나온 본심에 기가 막혔고 아내는 아차 싶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욕실 쓰레기통에서 삐쭉 나온 면도기와 면도기 포장지를 가져와서 아내 앞에 내밀었고 아내는 당황해하며 그 면도기를 꾹 손에 쥐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돌봄이 아니라 동행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당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나는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나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고 싶네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당신 말 맞다나 시간은 금이니까 함부로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내는 그 와중에 제 잘못을 변명거리로 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쉬이 결혼을 결정한 것처럼 쉬이 헤어짐도 갖게 되었죠.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력만 낭비하는 꼴이며 가타부타 말없이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는 부부였던 우리 두 사람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예아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그 모든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튿날 이른 아침 말없이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굳이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을 감정도 잡히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집은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정막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지만 이번엔 그 고요가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아는 장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 얘야 오늘도 잘 있었니? 하고 말을 걸자 녀석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소.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주 쓰던 말투였습니다. 누가 안부를 부르면 짧게 괜찮소. 사람들과 말을 줄이며 살아온 내 말버릇이었습니다. 얘야, 뭐라고 했어? 다시 묻자 예아는 조용히 날 바라보더니 이번엔 또렷하게 따라했습니다. 괜찮소. 얘야, 잘했어.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말을 들은 건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표정, 내 목소리, 내 숨결 속에서 예아는 조용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아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내가 오랜 세월 묵혀온 쓸쓸함을 천천히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기 장터에 나갔을 때 동네 노인회 회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댁은 요즘 아주 조용하던데 안 사람은 어디 다녀가셨나 봐요? 나는 잠시 대꾸 없이 웃다가 장바구니를 다시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 갔습니다. 사람이든 인연이든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이해해줘서가 아니라 침묵해줬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서 수만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읍내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내 눈치를 보며 그 곁에 제 안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저들끼리 나눴죠. 누구에게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짐을 실었고 그가 떠난 뒤 느티나무 평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팍씨, 그 말버릇도, 그 웃음도, 그 그늘도 마치 한낮의 그림자처럼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도 점점 잊혀졌고 나는 다시 예아와 둘이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도 그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예아가 여전히 내 옆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도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이유 하나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는 건 결국 외로움을 옮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재혼이라는 건 서로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선택이어야지 그 외로움을 대신 짊어지게 만들거나 옆에 앉혀놓고 마치 가구처럼 존재만 공유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새 아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밥도 잘해주었고 약도 잊지 않았고 말끝마다 존댓말을 놓지 않았죠. 그저 나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말하지 않아도 읽히는 마음의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내가 끝내 채워주지 못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애초에 같은 길을 걷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놓아주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조용히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많이 생각하셨을 테니까 잘하셨어요. 앞으로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더는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게 만드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봉투를 열자 낯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께 미안했어요. 나도 처음엔 잘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애써 꾹 눌러 담으면 어느 순간 터져나와 버리더군요. 예아가 내게는 벽이었고 당신은 그 벽 뒤에 서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벽이 아니라 그 새는 당신의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예아가 말하던 팍시라는 그 한마디가 내 잘못을 깨닫게 한 것도 참 우습지요. 당신은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편지를 바라보다 말없이 화롯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종이는 불 속에서 천천히 구겨지고 마지막 글자가 잿더미로 흩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예아가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들었지? 사람은 떠나도 그 말은 남는 법이다. 예아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낮게 따라했습니다. 남는 법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참 고마운 증인이었어. 그날 저녁 나는 감나무 밑에 깔린 낙엽들을 쓸며 예아를 어깨에 얹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예아, 우리 잘 살고 있지? 그러자 예아가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지. 예아의 말 맞다나 우리는 지금껏 친구로서 동행하며 서로를 챙겨주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고향 땅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모양새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